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겪었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용기를 내 사연을 쓰게 되었는데요. 어렵게 용기를 내 사연을 보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8년 차 되는 부부였어요. 저와 남편 사이엔 아이가 없었는데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에 다니게 되었고 병원에 다녀도 임신이 되지 않아 포기를 한 그런 상태였어요. 처음엔 남들 잘만 되는 임신이 되지 않아 좌절도 했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임신이 안 되나 저 자신을 원망했던 적도 있었어요. 남편도 저도 몸은 건강하다고 하는데 도무지 임신이 되지 않으니 그럴 만도 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몇 년을 노력하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너무 힘들다. 이제 포기하자. 포기? 정말 괜찮겠어? 괜찮지 그럼. 난 아기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 난 몸도 몸이지만 당신 보고 있으면 마음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자. 병원 같은 거 그만 다녀. 그 주사기도 이제 다 버리고. 알고 있었어요. 저를 위해 남편이 저렇게 말해준다는 것을요. 사실 남자보단 여자가 더 힘든 과정이 분명했고 그런 과정 중에 점점 제가 지쳐가니 그런 저를 위해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준 것이었죠. 그런 남편의 뜻을 고맙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저흰 그렇게 임신은 포기한 채 살아가게 되었어요. 한동안은 참 많이 힘들었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나니 점점 마음도 안정되고 아이 없는 생활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물론 시댁에서 말이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점은 있긴 했죠. 예, 너희는 아직도 소식이 없니? 진짜 이대로 포기할 거야? 그렇지 않아도 식구도 없어서 조용한 집에 울음소리라도 들리면 좋으련만. 너희는 정말 자식 없이 살 작정인 게야? 누구보다 아기 기다리는 건 저희란 걸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병원도 오래 다녔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걸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니? 이젠 아들도 필요 없으니 딸이라도 하나 낳아줬으면 좋겠단 심정이다. 나만 이러니? 나만 이래? 남들 다 가지는 애가 너희는 왜 그렇게 힘든 거니? 병원에 그렇게 다녔으면 한 번쯤이라도 임신이 될 법도 한데 그것마저도 안 되니 돈은 돈대로 날리고 힘은 힘대로 빠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어쩔 수 없죠. 노력해도 안 되니 이젠 마음 편히 먹고 기다려보려고요. 너는 속 편해서 좋겠다. 나는 이렇게 애가 타는데 넌 그렇게 속 편해서 좋겠다고. 내려놨다고 한들 저라고 마냥 속이 편할 리가 없는데 시무는 꼭 저런 식으로 답답함을 분출했어요. 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댁엔 시무 혼자 계셨는데 시무 말대로 아이라도 있었으면 가끔 보는 손주 재미라도 있었을 텐데 그 재미도 없으니 저런 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정도는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도저히 넘길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시댁엔 제사가 많은 편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시부제사는 중요한 집안 행사였습니다. 시모는 늘 저에게 조상한테 잘하면 그게 다 우리한테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 준비하면서 나쁜 생각하지 말고 귀찮다고 생각하지도 말거라. 좋은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해야 한다니 말이야. 특히 네 시아버지 제사상 준비할 때는 더 정성을 쏟아야 한다. 음식도 살아생전 네 시아버지가 좋아했던 것도 추가해서 올리고 라고 제사를 강조하곤 했고 저 역시 며느리 된 도리는 지키고자 시부 제사 땐 더 신경을 쓰는 편이었죠. 시부 제사가 있는 날엔 아침 일찍부터 시댁으로 가 제사 음식을 정성껏 마련하고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외동딸인 저를 너무나 사랑하며 키워주신 아빠의 죽음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으며 너무나도 저를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자식이 그러하듯 저 역시 많이 보답하지 못한 마음에 후회스럽기도 했고 더는 따뜻한 아빠 품에 안길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저는 슬픔에 잠겨 있었고 남편은 그 시간 동안만큼은 누구보다 다정하게 저를 챙겨주었어요. 남자가 나쁘끄럽게 꽃 같은 거 들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라던 사람이 한아름 꽃을 사와 안기기도 하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장모님께 애교 한번 부려본 적 없는 사람이 친정엄마의 팔짱을 끼고 우리 집에 모셔오기도 했고요. 장모님,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는 겁니다. 아니야, 그냥 밥만 먹고 갈게. 내가 여기서 자면 정서방 불편해서 안 돼. 불편하기는요. 요즘 집사람도 영 힘이 없어서 저도 힘이 없는데 장모님 계시면 집사람이 웃기도 하잖아요. 저한텐 그것만큼 힘나는 일이 또 없는걸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무시고 가셔야 합니다. 제가 특별히 집사람 옆자리도 양보해 드릴게요. 그래? 정서방이 정 그렇다면 오늘은 자고 갈게. 이렇듯 엄마를 모시고 오는 날이면 어떻게 해서든 엄마를 제 옆에서 자게 했고 그런 남편을 보며 저 역시 웃는 날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돌아온 아빠의 기일날엔 슬프기는 했지만 처음보단 많이 무뎌진 감정으로 제사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아빠의 첫 제사이다 보니 제가 모시고 싶었고 남편에게 이런 제 뜻을 말하니 남편도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곧 아빠 기일인 거 알지? 그럼 알지. 얼마 안 남았잖아. 왜? 나 우리 아빠 제사 우리 집에서 지내고 싶어. 첫 제사이기도 하고 내가 차려드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뭘 그런 걸 묻고 그래. 당신이 장인어른 제사 챙기는 건 당연하지. 뭐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다 해. 난 상관하지 말고, 알겠지?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아주며 제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하라고 해주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모시자고까지 해주었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한사코 와서 돕겠다는 엄마를 오지 못하게 하고 제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창 준비하고 있는데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요즘 뭐 하고 지내니? 뭐 하고 살길래 연락 한 통이 없어? 죄송해요. 아시다시피 아빠 돌아가시고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그러고 보니 사돈 돌아가신 게 작년 이맘때 아니니? 네, 오늘이 기일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제사 준비하고 있어요. 전 당연하다 생각했기에 아무렇지 않게 말했는데 시모는 들어선 안 될 말을 들은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되묻더라고요. 뭐? 뭐를 한다고? 아빠 제사 준비한다고요.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문제가 많지. 네가 왜 그 제사 준비를 해? 너 출가 외인이야. 그런 네가 왜 친정 제사를 지내냐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정작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데 저에게 이딴 말을 하나 싶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시댁 친정이 어디 있다고 이런 말을 하는지. 거기에다 시댁 제사엔 그렇게 온갖 정성을 쏟으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친정아빠의 제사를 챙기지도 못하게 하는 시모를 보며 정말 오만정이 떨어진다는 말이 어떤 건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전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대는 시모에게 제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출했어요. 어머님, 저 외동딸이에요. 저 아니면 제사 준비할 사람도 없는데 당연히 제가 해야죠. 제가 시댁 제사는 다 준비하고 지내는데 저희 아빠 제사 하나 못 지내드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댁은 시댁이고 친정은 친정이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 정도면 넌 이제 친정하고 연을 끊었다고 봐야지.
어찌됐든 난 절대로 싫으니까 당장 다 때려치우거라. 싫은데요. 이건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제 마음대로 할 거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너 기어코 내가 가서 그 상을 다 엎어야 그만할 거야? 시모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고 잠자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전화기를 가지고 가 한바탕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엄마, 진짜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이 사람이 장인어른 제사상 좀 차리겠다는데 왜 엄마가 하라 말아야? 당연히 이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잖아. 이 사람 아니면 할 사람도 없고.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쳤니?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네 마누라 편 든다고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난 지금 마누라 편 든다고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잘못된 행동으로 집사람을 괴롭히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만약 집사람이 엄마한테 잘못하면 똑같이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트집 잡지 말고 앞으로 그런 말 할 거면 집사람한테 연락도 하지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마? 뭐? 연이라도 끊으란 말이야? 지금 엄마 말이 그렇잖아. 집사람한텐 자식돌이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엄마는 우리한테 자식돌이 하길 바래. 그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하여튼 집사람이 장인어른 제사 지내는 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계속 그러면 우리도 자식돌이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알고 평생 아빠 제사에도 안 갈 거고 엄마가 죽어도 제사상 안 차려드릴 거야. 시모는 화가 많이 난 듯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은 전화기를 들고 연신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곤란하기도 피곤하기도 하다는 듯이요. 다시 이런 일로 당신 괴롭히면 참지 말고 할 말 다 해. 내가 다 막아주려고 노력하겠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 당신도 마냥 참지 말고 할 말은 다 해야 당신이 상처를 덜 받아. 알겠지? 알겠어. 내가 다 막아준다는 말보다 더 든든했고 남편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제사는 무사히 지내게 되었고 엄마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덕분에 잘 치를 수 있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남편은 그런 엄마의 이부자리까지 펴주며 이런 날은 혼자 주무시면 안 된다고 눕혀드리기까지 했고요. 이런 남편으로 인해 시모에 대한 섭섭함은 사라지고 없었는데 소식을 전해들은 시누이까지 저에게 연락이 와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언니, 이야기 들었어요. 많이 서운하고 속상했죠? 언니가 우리 집 제사 지내준 것만 해도 몇 번인데. 처음엔 속상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었는데 오빠가 잘 달래줘서 괜찮아졌어요. 어머님도 앞으로 제사 문제로 아무 말 안 하기로 했고요. 듣는 내가 다 속상하던데 우리 언니는 마음도 좋아. 오빠가 달래준다고 금방 풀리는 거 보면. 어쨌든 나도 엄마한테 한 소리 했으니까 혹시나 마음에 남은 앙금 있으면 풀어요. 괜히 마음에 담아두면 언니만 힘들잖아요. 그냥 다 잊어버려요. 알겠죠? 알겠어요, 아가씨.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시누이까지 나서 시모에게 한 소리 했다고 하니 고맙기도 하고 시모가 불쌍하단 생각마저 들 지경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앙금은 시누이가 말했듯 씻은 듯이 날아가기도 했고요. 그렇게 전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시댁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성격도 좋고 평소 저랑 좋게 지내던 시누이의 결혼 소식이었어요. 결혼 상대가 의사라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잘된 일이라며 얼마나 기뻐한 줄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남편이 자신보다 제가 더 기뻐하는 것 같단 말까지 했으니까요.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시누이에게 축하 말을 전했고 시누이 역시 기뻐하며 저에게 시집가서 잘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집에는 경사가 났다며 다들 기뻐하고 있는 와중 저에겐 불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를 불안에 떨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시모였는데요. 시누이가 시집 간다는 말이 나온 뒤부터 묘하게 시모가 저에게 잘 대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은 시댁에 갔는데 밥상이 다 차려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보면 모르니? 너 먹으라고 내가 다 차렸어. 다 네가 좋아하는 반찬들이니 마음껏 먹고 맛있으면 싸서 가거라. 혹시 몰라서 넉넉히 해서 소분해서 넣어뒀어. 감사해요. 다 맛있겠어요. 얼른 먹고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 두세요. 아니야, 됐어. 음식 만든 사람이 뒷정리까지 다 해야지.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맛있게 먹기나 해. 아니에요. 설거지는 하게 해주세요.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저는 끝까지 설거지만은 제가 한다고 했지만 시모는 한사코 저를 말리며 직접 설거지를 해버리더라고요. 이런 모습만 해도 불안감이 밀려오는데 시모의 입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날은 시댁 제사를 얼마 앞두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가, 바쁘니? 아니요, 어머님.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지금 갈까요? 아,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오는 증조부님 제사 말이다. 아, 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전날부터 시간 비워뒀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 바쁘면 안 와도 된다는 말 하려고 전화했어. 아니, 앞으로 제사 지내는 거 신경 안 써도 돼. 앞으로는 나 혼자 해도 될 것 같구나.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우리 집처럼 제사 많이 지내는 집도 없고 너도 8년이나 했으면 할 만큼 했다 싶어서 말이야. 이제 나도 나이도 있고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이고 간소하게 혼자 지내려고 해.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안 와도 된다. 네? 어머님, 진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아니라니까 얘가 왜 이래? 이상하잖아요. 지난 8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이유로 갑자기 아예 제사도 오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걱정되지 않겠어요? 혹시 저한테 뭐 바라는 거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 하여튼 이번 제사부터 안 와도 되니 그런 줄 알고 푹 쉬거라. 그렇게 중시하며 8년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사 하나만큼은 챙기던 시모가 이런 말까지 하니 불길할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유는 하나뿐이더라고요. 신우이의 결혼. 시기상으로도 상황상으로도 그 원인은 신우이 결혼밖에 없었고 전 남편을 붙잡고 추궁 아닌 추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봐. 어머님,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으시지? 어?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글쎄 이상하잖아. 8년 내내 나한테 밥상 받아먹던 분이 요즘 따라 집에 불러서 가보면 밥상이 떡하니 차려져 있기도 하고 요즘엔 나한테 설거지도 안 시키셔. 그것뿐인 줄 알아? 그렇게 제사 노래를 부르던 어머님이 그제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사를 오지 말라고 하더라니까. 당신 같으면 이상하지 않겠어? 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아가씨 결혼 때문에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으시지? 왜? 가전이나 가구 사달래? 냉장고? 아니면 세탁기? 아니면 침대? 뭔데? 말해봐. 아니야. 바라긴 뭘 바래.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냥 이제서야 당신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으셨겠지. 남편은 한사코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아닌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어요. 지나치게 화들짝 놀라는 모습과 말을 더듬은 것이 딱 남편이 거짓말할 때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여보,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 나 화 안 내. 난 당신이 거짓말하고 나한테 숨기는 게 제일 싫어. 그러니까 말해봐, 솔직하게. 전 남편을 끝까지 닥달했고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이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그게 사실은 엄마가 혜은이 집이라도 해서 보내주고 싶나 봐. 집?
왜? 상대방 집안에서 집까지 해오라고 한대? 그런 건 아닌데, 의사 집안에 시집 가는데 집이라도 해가야 혜은이 기가 좀 살지 않겠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인어른 사망보험금으로 혜은이 집 한 채 해달라고 하더라고. 물론 나는 그 자리에 펄쩍 뛰면서 안 된다고 했어. 혜은이도 그 말 나오자마자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했고. 당신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건 혹시나 당신이 오해할까봐 그랬어. 우리는 진짜 그럴 생각도 없는데 혹시나 당신이 우리도 그런 생각으로 당신을 대한다고 생각할까봐. 다른 사람도 아닌 시누이가 결혼을 하니 저도 세탁기, 냉장고쯤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모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집을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돌아가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은 아빠의 보험금으로 말이죠. 정말 그 순간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제 눈치를 남편은 또 살피고 있었고요. 여보, 당신은 정말 어머님 생각이랑 다른 거 맞지? 날 몰라? 난 진짜 아니야. 난 엄마가 그 말 꺼내자마자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했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을 쓸 수가 있겠어? 혹시나 쓸 일이 생긴다면 그건 오로지 장모님을 위해 써야 하는 돈이잖아. 두 번 다시 그런 이야기 꺼내지도 말라고 못 박았어. 혜은이도 그 돈으로 시집 가야 한다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고까지 했고 말이야. 이렇게 말한 남편은 저에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이럴까봐 이야기하지 않은 거라고 하면서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우이 역시 친정아빠 보험금을 노리는 것 같지 않았고 오로지 시모 혼자 헛된 꿈에 빠져 난리를 부리는 듯 했어요. 전 남편의 말대로 신우이의 결혼엔 신경 쓰지 않고 지냈고 그렇게 제가 아무런 연락도 없으니 답답한 시모가 직접 이야기를 꺼내고자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때쯤이면 제 귀에도 많은 이야기가 들어갔을 텐데 제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어떤 말도 없으니 답답한 마음에 먼저 한 연락이었죠. 아가, 잘 지내니? 요즘 왜 연락이 없어? 혹시 어디 아프니? 아프긴요, 괜찮아요. 요즘 이런저런 일로 정신이 좀 없어서 연락도 못 드렸네요. 어머님은 잘 지내시죠? 시모는 저의 잘 지내냐는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에 힘을 쭉 빼며 축 처진 목소리로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난 잘 못 지낸다. 요즘 걱정이 많아.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혜은이가 직장 생활을 늦게 시작했지 않니? 그래서 모은 돈이 별로 없어. 아니,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런데 혜은이가 시집가는 집이 보통 집이니? 의사 집안 아니니? 의사 집안. 왜요? 그 집에서 뭘 과하게 바라기라도 하는가 봐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집안에 시집 보내는데 덜렁 몸만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도와줄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인데 아가,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집 한 채만 네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큰 집도 필요 없어. 딱 30평대 아파트면 어떻게 우리 혜은이 기 좀 펴고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되겠니? 시모는 30평대 아파트가 사고 싶다고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다는 듯 별것 아닌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전 더 어이가 없었고 이런 문제일수록 확실히 말해야 했기에 전 돌리지 않고 대답을 해주었어요. 어머님, 30평대 아파트가 한두 푼도 아니고 저 그런 돈 없어요. 그리고 돈이 준비되는 집안이면 집을 준비해서 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안 되면 두 사람이 잘 이야기 나눠서 두 사람 힘으로 모아서 집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어요? 혜은이가 가진 게 없는데 뭘 모아서 집을 마련해? 그리고 모은 게 있다고 한들 어떻게 그 집에 신혼집 마련할 돈을 내놓으라고 하냐고.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집안이 아니라 의사 집안이라고. 그런 집에 시집 가면서 집 한 채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니니?
조금 전까진 아가 아가 하며 상냥하기 그지없던 시모는 제가 단칼에 거절하고 나서자 180도 바뀐 언행으로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시모의 모습에 저 역시 화가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같이 화를 낸다고 한들 남는 것도 없기에 최대한 차분히 시모와 대화하려 애썼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솔직하게 아가씨랑 결혼할 남자한테 말을 해야죠. 저한테 이렇게 돈 내놓으라고 할 게 아니라요. 글쎄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우리 혜은이가 평생 기죽어서 살 거 아니니? 나는 그 꼴은 못 본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네가 집 한 채 마련해줘. 그러면 될 문제인데 왜 이렇게 일을 키우니? 너 돈이 있지 않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쪼잔하게 굴어? 평소에 너랑 혜은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사이도 좋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째째하게 구냔 말이야. 사이 좋은 거랑 집 한 채 해주는 거랑은 별개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있잖아. 네 아빠 사망보험금. 사돈 돌아가시면서 사망보험금 많이 받은 거 나도 다 안다. 내가 네 아빠 제사도 지내게 해주는데 넌 고작 집 한 채 못 해주니? 결국 시모의 입에서 아빠의 사망보험금 이야기가 나오고야 말았고 저는 화를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것도 아닌 아빠의 목숨값을 자격도 없는 시모가 저리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며 참을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죠. 저한테 사망보험금이라도 맡겨두셨어요? 그런 것도 아니면서 어쩌면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 돈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아빠 목숨값이에요. 그 목숨값으로 아가씨 아파트나 사주라고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 아가씨 좋아하는 거 맞는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니죠. 저는 절대로 해드릴 생각 없으니까 더는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너 진짜 이렇게 매정하게 굴 거야? 너 때문에 우리 혜은이 의사 집안에 시집 못 가게 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집 못해 간다고 못 갈 시집 같으면 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집 못 가게 되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니라 집 한 채 바라는 집에 시집 간다고 욕심부린 아가씨 책임이죠. 그러니까 어머님, 애먼데 책임 전가하지 말고 이럴 시간에 아가씨한테 예비 신랑이랑 이야기나 잘 나눠보라고 하세요. 너 지금 시험이 가르치니?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게 시어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야? 넌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니? 그깟 돈으로 유세 부리면서 시어미한테 이따위로 굴라고 네 엄마가 가르쳤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친정에선 이런 것까진 가르치진 않죠. 아니, 가르칠 필요가 없죠.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요구를 할 거라고 어느 친정엄마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뭐야? 어머님, 저희 엄마가 이런 사실 알면 저 당장 이혼하라고 할 거예요. 이 경우 없는 상황을 참고 살라고 할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더는 이런 이상한 요구하지 마세요. 전 집을 마련할 돈도 생각도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면 저 끊을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감히 아빠 사망보험금을 욕심낼 수 있는 것인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한참을 씩씩거리고 있으니 어느새 퇴근을 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뭐야? 당신 무슨 일 있어? 화난 표정인데? 어머님, 결국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아빠 사망보험금으로 아가씨 30평대 아파트 사주라고 하더라. 당신한테 이야기 듣고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었는데도 막상 직접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화시키고 있었어. 뭐? 그게 정말이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 진짜 어머님 왜 그러셔? 애도 아니고 무작정 우기는데 내가 진짜 열불나서. 거기에다 내가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친정까지 들먹이더라? 제사 가지고 서운하게 하더니 이제 돈이야? 왜 그러신데 진짜. 일단 내가 미안해. 엄마가 당신한테까지 전화해서 그럴 줄은 몰랐어. 있어봐. 내가 당신 듣는 데서 확실하게 못 박을게. 남편은 노발대발 화를 내며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한바탕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진짜 왜 그래요? 내가 그러지 말랬잖아. 그 돈 엄마가 맡겨놓은 돈 아니라고 했지. 어떻게 엄마가 사돈 사망보험금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니? 네 동생 파혼이라도 하길 바라는 거야? 엄마한테 이렇게 화낼 게 아니라 이럴 시간에 네 마누라 설득이나 시켜. 이러다 진짜 네 동생 파혼이라도 하는 날엔 이 엄만 화병 나서 못 사니까. 엄마가 화병 나기 전에 내가 화병 나게 생겼다고. 한 번만 더 이런 이야기 꺼냈다간 아무리 엄마라도 나 가만 안 있어. 당장 연이라도 끊어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다신 그런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너 이 녀석아.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어떻게 이 엄마한테 연을 끊자고 해? 내가 오죽했으면 이러겠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엄마가 이상하다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할 테니까. 하여튼 난 내 뜻 확실하게 전했으니 이젠 엄마가 결정해. 계속 말도 안 되는 요구해서 아들 며느리랑 연 끊고 살아갈지 아니면 우리 보살핌 받으면서 살아갈지. 시모에게 한바탕 쏟아낸 남편은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는지 이번엔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 시모가 한 짓을 알려주며 한바탕 쏟아냈어요. 혜은아, 오늘 엄마가 네 언니한테 전화해서 너한테 아파트 한 채 사주라고 했다더라. 너 알고 있었어? 아, 뭐? 그게 정말이야? 아, 진짜 엄마 왜 그래? 그 이야긴 그때 끝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넌 진짜 그 아파트를 그렇게까지 해서 마련하고 싶어? 그런 거 아니잖아. 넌 그런 생각조차 없는 거잖아. 내가 미쳤어? 다른 돈도 아니고 언니 아빠 사망보험금으로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 돈을 욕심내? 엄마 진짜 나만 곤란해지게 왜 그래? 너라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나마 다행이네. 일단 나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분위기 보니까 엄마 포기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전화 한 통해. 당사자인 네가 전화해서 그건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똑바로 말해주란 말이야. 알겠어? 응, 알겠어. 내가 말할게.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린 후 남편과 저는 다신 이런 불미스러운 이야기는 나올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누이가 나섰을 테니 더는 시모가 집집거리지는 않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저희의 착각이었습니다.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시누이는 다른 모습을 숨기고 있었더군요. 다음날 남편이 출근할 시간에 맞춰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고 그 전화 한 통으로 시누이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언니, 오빠 출근했어요? 네, 방금 했어요. 왜요? 오빠한테 할 말 있어요? 시누이는 남편이 출근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목소리가 싹 바뀌더니 저에게 따져 묻기 시작하더군요. 아니요. 그냥 오빠 있나 없나 확인한 거예요. 언니한테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아, 그래요? 무슨 말인데요? 오빠 없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해요. 언니, 진짜 나 섭섭한 거 알아요? 내가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언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아가씨, 다짜고짜 이러지 말고 상황을 똑바로 설명을 해줘야죠. 앞뒤 말 다 자르고 섭섭하다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요? 갑자기 짜증을 내며 섭섭하다고 하는 신우의 말에 답답함을 느낀 저는 언성을 높였고 그런 저에게 신우이는 본심을 드러내며 시모와 한치 다를 바 없는 아주 어이없는 개소리를 뱉어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몰라서 물어요? 언니가 내 신혼집 못 해준다고 그랬다면서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보험금도 많이 받았다고 들었는데 아파트 사주고도 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아가씨 본심이었어요?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발뺌하더니 결국 아가씨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이었네요. 네, 맞아요. 내가 다 엄마 시킨 거예요. 나 아니면 엄마가 어떻게 사망보험금으로 그 큰 금액을 받았단 걸 알겠어요? 나니까 이리저리 알아보다 알아낸 거지.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트 좀 해줘요. 그냥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해주면 되잖아요.
들어보니 시모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군 건 다 시누이 때문이었더군요. 시누이는 뒤에서 시모를 부추기며 저를 압박하고 있었고 본인은 시모의 뒤에 숨어 착한 척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거기에다 남편이 알면 난리가 날 것이 분명하니 교묘하게 시모를 이용해 저에게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제가 버티며 싫다고 하자 더는 시모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싶었는지 남편이 없는 시간에 저를 압박하려고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시누이는 시모보다 더 난리를 부리며 돈을 내놓으라고 우겨대고 있었고 전 밀려오는 배신감과 분노에 핏대를 세우며 말했죠. 그건 절대로 안 되니까 정신 좀 차려요. 아가씨가 어제 오빠한테 그랬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가씨가 그 돈을 욕심낼 수 있겠냐고요.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요. 그 돈 내 돈 아니고 우리 친정엄마 돈이에요. 그런 엄마 돈을 내가 어떻게 욕심낼 수 있겠어요? 친정 돈이 언니 돈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그 돈 다 언니 돈 될 건데 미리 받아와서 좋은 일 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누이는 결국 하면 안 되는 말까지 짓거리고 있었고 결국 전 시누이에 대한 모든 대우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야, 지금 말 다 했어? 친정엄마 돌아가시면 다 내 돈이 된다고? 어떻게 그딴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 아무리 돈에 눈이 멀고 의사 남편에 환장했다고 해도 그런 말까지 하는 건 아니지. 왜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맞잖아요. 언젠간 죽는 게 사람인데 그 돈 쥐고 있어봤자 뭐해요? 필요한 사람 있으면 돕고 하는 거지. 야, 너나 필요하지 난 안 필요해. 내가 안 필요하면 쓸 필요도 없는 돈이고. 그리고 너 우리 친정에 돈 맡겨놨어? 뭐가 이렇게 당당해? 넌 양심도 없어? 양심이요? 가족끼리 무슨 양심 이야기까지 나와요. 이럴 때 돕고 사는 게 가족 아닌가요? 그런 게 가족이면 난 이제 너랑 가족 안 할게. 그간에 정이 있어서 웬만하면 좋은 말로 끝내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네. 다신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나한테 뭘 바라지도 마.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아니 언니,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잘 생각해보라고요. 내가 잘 되면 다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만 내고 있을 시간에 친정에 가서 돈 좀 받아오라고요. 아 진짜. 언니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너야말로 말이 안 통하네. 한국말 모르니? 영어로 해줘? 나 너랑 가족 안 한다고. 그러니까 끊어. 전화를 끊은 후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알리며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고 살겠다고 통보했어요. 제 말을 들은 남편 역시 득달같이 화를 내주며 자신 역시 연을 끊겠다고 했고요. 사실 남편까지 연을 끊겠다고 한 건 놀랍긴 했지만 자신의 가족이 그런 깡패 같은 짓을 하는 이 상황이 참 납득하기 어렵고 가족으로 두기도 싫다고 강하게 말하더군요. 무엇보다 시누이에 대한 배신감이 크다고도 했고요. 그럴만도 했죠. 앞에선 전혀 그렇지 않은 척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그렇게 했는데 실상은 이 모든 사건을 주동하고 있었으니 저뿐만 아니라 남편의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을 끊자고는 했지만 그리 쉽게 단번에 끊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연락을 끊고 찾아가지 않고 지냈지만 시모가 집으로 찾아와 버렸으니까요. 다짜고짜 집으로 찾아온 시모는 화가 잔뜩 난 상태였는데 화가 난 이유를 친절하게도 설명해주기 시작하더군요. 이제 속이 편하니? 이제 속이 편하냐고? 말을 제발 좀 알아들을 수 있게 하세요. 어머님이나 아가씨나 앞뒤 말 잘라먹는 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소름이 다 돋을 지경이네요. 너 때문에 네가 집 안 해줘서 내 딸이 파혼당했단 말이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제가 왜 책임을 져요? 파혼당할 만하니까 파혼당했겠죠. 네가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무릎 꿇고 빌어도 봐줄까 말까 한데 감히 그따위로 말을 해? 제가 왜 무릎 꿇고 빌어야 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어머님이랑 연락 끊고 사는 그날 동안
제가 진짜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무릎을 꿇을 생각도 없고 어머님이랑 왕래하면서 지낼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뭐라고? 나보고 지금 이 집에서 꺼지란 말이냐? 그까지 돈 좀 있다고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게야? 그까지 사망보험금 이젠 나도 싫다. 그 돈 없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결혼시키고야 말 테니까 그때 가서 후회나 하지 마. 네, 후회는 절대 안 할 테니 알아서 다 해보세요. 그리고 제발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마시고요. 시모는 끝까지 저를 노려보다 집으로 돌아갔고 얼마 후에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신우이가 결국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들어보니 시모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도 턱없이 모자라 무리한 대출까지 받아 돈을 쥐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신우이도 아닌 그 상대방 남자에게 줬다더군요. 전 아무래도 이상해 신우이에게 연락을 걸어 자세히 물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어요. 신우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아가씨, 돈 마련했다면서요? 왜요? 내가 잘 될까봐 배 아파서 전화했어요? 걱정되어서 전화했어요. 집 마련할 돈을 왜 그 남자를 줬어요? 그런 건 아가씨가 가지고 있다가 아가씨가 계약금 내고 아가씨가 잔금 치러야죠.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 돈 받아와요.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고 해도 그렇게 돈을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잖아요. 진짜 별 참견을 다 하네. 이보세요, 언니. 이제 와서 친한 척 좋은 사람인 척 하면서 다시 들러붙고 싶은가 본데 이미 늦었다고요. 돈은 엄마가 다 마련해줬고 우리 똑똑한 예비신랑이 알아서 다 한다고 했으니까 언니는 괜한 걱정하는 척 하지 말고 연락하지 마세요. 5천만 원짜리 약혼 반지도 해준 사람이라고요. 결혼 반지는 따로 해준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떠난 버스에 손 흔들지 말고 언니랑 오빠는 행복하게 사세요. 살면서 힘든 일 있어도 절대 연락하지 말고요. 나 아가씨한테 뭐 바라는 것도 없고 진짜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니까 돈은 꼭 돌려받아요. 꼭 돌려받으라고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나 바쁘니까 끊어요. 이렇듯 신우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있었고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어요. 저는 할 만큼 했고 저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데 더 나서는 것도 아니라 생각했으니까요. 거기에다 이렇게 하나둘 신경 쓰다간 정말 연을 끊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 뒤로 저는 2번 다시 그쪽으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았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다시 시댁에서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신우이의 소식이었는데 결국 결혼이 파토 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알고 보니 신우이의 예비신랑은 의사를 사칭하는 사기꾼이었다고 하더군요. 앞서 말했듯이 시모는 사기꾼인 남자를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 보려 있는 돈 없는 돈 대출까지 끌어다 돈을 갖다 주었고 사기꾼은 그 돈을 가지고 한동안은 신우이와 결혼 준비를 하는 척하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고 하더군요. 신우이가 그렇게 자랑하던 반지 역시 큐빅 반지였고 그 모든 것이 사기였던 것이었죠. 시모는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았고 신우이도 반쯤 정신이 나가버려 시모가 새로 얻은 단칸방에서 술에 미쳐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 모든 소식을 작은 아버님께 들은 남편이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쩌겠어. 다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지. 그러게 그 돈을 왜 사기꾼한테 다 줘버려?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렸으면 그때라도 생각이란 걸 해봤어야지. 내가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었나 봐. 아니, 신고라도 할 걸. 아니다. 사람이라도 붙여볼 걸 그랬어. 됐어. 자책하지 마. 당신은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당신 괴롭히지 마.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안 좋네. 나도 속은 쓰리지만 어쩌겠어. 너무 애지중지 키워서 세상 무서운 줄 몰랐는데 이참에 배우는 게 있겠지.
혜은이도 다 큰 성인이고 어른인데 어른답게 잘 이겨낼 거라 생각해. 그러니까 당신도 마음 쓰지 마.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해줘도 한동안은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말렸고 그런 저를 무시했던 건 신우이였으니 저는 남편의 말대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거짓골을 한 시모가 집으로 한번 찾아왔는데요. 쫄딱 망한 자신을 구제해달라며 이 집에서 살고 싶다, 뭐 이런 부탁을 하려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곧바로 집을 내놓고 저흰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시모가 먼저 우리를 찾을 경우의 수를 다 끊어버린 거죠.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남편이기에 남편은 확실히 저와 시모의 연을 끊어주었고 덕분에 전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임신 소식인데요. 처음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글쎄 남편이 울더라고요. 여보, 나 임신했어. 나 진짜 임신했다고. 그게 정말이야? 진짜야? 이거 꿈 아니지? 그래, 정말 임신이야. 며칠 전에 테스트기 했는데 2줄이길래 오늘 병원 다녀왔더니 임신 맞대. 5주차 들어섰대. 진짜 꿈 아니야? 진짜 임신이야? 여보, 고마워. 여보 진짜 고생했다. 진짜 우리 고생했다. 울긴 왜 울어. 기분 좋은 날에. 우리 앞으로 진짜 잘 살자. 진짜 열심히 살자. 그래, 진짜 고맙다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이렇듯 저희는 더 애틋하게 지내고 있어요. 늦은 나이 한 임신이라 뭐든 조심스럽고 때론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 오래 기다리고 간절히 바랬던 만큼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와 남편과 함께 잘 살아보려고요. 남편은 오랫동안 바래왔던 승진도 하게 되어 요즘 입꼬리가 내려올 새가 없이 웃고 다니곤 하는데요. 그야말로 겹경사가 생겨 요즘 저희 집엔 행복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이런 행복함을 느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시모와 시누이가 생각나곤 하는데요. 다시 왕래하고 싶다거나 연락하고 싶어서 생각나는 건 아니고 남편이 걱정되어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엄연히 따지자면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전 가끔 남편에게 시댁 식구들과 왕래하고 지내고 싶다면 알아서 하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요. 남편은 그때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싫어. 나도 당신만큼 우리 식구들한테 정 떨어졌고 실망도 많이 했어. 그만큼 배신감도 크고 말이야. 혹시나 살면서 이 감정도 무뎌지고 다시 보고 싶어지는 날이 오면 그땐 당신한테 말할게. 우리 가족들 얼굴만 보고 와도 되겠냐고 말이야. 그러니 그때 알겠다고만 해줘. 난 그거면 돼. 그래서 저도 이런 남편의 뜻에 따라주려고 합니다. 이제 떠나간 시댁을 걱정하지 말고 저희의 품에 찾아올 새로운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 보려고요. 그리고 그 많은 일들에도 제 옆을 지켜준 남편을 이젠 제가 지켜주려고 해요.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어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돌싱녀입니다. 저는 약 8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되는 그날 TV에서나 보던 천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네요. 모두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실 텐데 지겨운 서로는 이만하기로 하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미나게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결혼 7년 차를 맞이하고 있던 부부였어요. 저희에겐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은 5살 된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5살이니 싫고 좋음을 표현하고 제법 대화가 통하긴 하지만 아이는 아이인지라 육아가 고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고된 육아와 사회생활로 지친 남편과 저 사이엔 사랑보단 동료애가 가득했고 그랬기에 어느 순간부터 사랑한다는 말 대신 힘내자, 수고했다는 말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관계에 불만이 있다던가 섭섭함은 없었어요. 죽고 못 살아 결혼까지 했다고 한들 언제까지나 사랑만으로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남편과 제 사이에 사랑이 지고 피어난 동료애는 사랑이 밑바탕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듯 남편과 제 사이엔 동료애라도 있었는데 시댁과의 관계에선 미운정만 남은 상태였어요. 아니, 미운정도 아닌 그냥 미운 상태였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남편은 누나 3명의 아들 하나로 아들 하나를 낳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 겨우 낳은 아들이었죠. 그런 아들이 결혼을 해서 딸 하나만 낳고 아들 소식이 없으니 그 원망들이 만만한 저를 향해 쏟아졌어요. 간혹 시누이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제 편을 들어주며 이런 말을 해주곤 했어요. 엄마, 아들 소식 없는 걸 왜 올케한테 뭐라고 그래? 아들 낳고 싶다고 생각만 하면 낳게 되는 것도 아니란 걸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가 더 잘 알면서. 그러고 이세 문제는 쟤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엄마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발 올케 좀 그만 괴롭혀요. 이런 말을 듣고도 시모는 무시하기 일쑤였는데 가끔 입을 연다면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출가 외에는 조용히 해. 이건 우리 집안 문제니까 넌 네 시댁 일이나 신경 쓰라고. 이렇듯 출가 외인이라 줄을 그어버리는 시모를 보며 시누이들은 혀를 내두르며 한숨을 쉬었고 저의 편을 더 들어주려고 했지만 시누이들도 시누이 가정이 있으니 단단한 방패막이 되어주기란 힘든 것이 현실이었어요. 시부는 저에게 아들 하나 못 낳은 며느리라고 제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무시했고 시모는 갖은 말로 저에게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았던 터라 자주 오갈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전화로 하는 시집살이 또한 만만치 않았기에 저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어요. 시모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가 와 저를 닥달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주제는 손자가 주를 이루었죠. 어디니? 바쁘니? 지금 회사라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예, 네가 지금 회사 다닐 때니? 회사 다닐 시간에 병원이나 다녀보란 말이야. 아니면 점집이라도 가보던가. 이대로 우리 집 대 끊어놓을 생각 아니면 뭐라도 노력이라도 좀 해보란 말이다. 어머님, 제가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한들 아무 소용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이가 하윤이 하나면 만족한다고 하는데 제가 뭘 더 어쩌겠어요. 저 혼자 병원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계속 이러지 말고 하윤이 아빠를 먼저 설득해 보세요. 너도 설득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설득하니? 넌 네 남편 하나 못 구워 삼고 뭐하니? 내가 정말 너만 보면 답답해 죽겠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어머님도 설득 못한 어머님 아들 저라고 뭐 되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사실 저희는 하윤이 하나로 만족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아들, 딸이 뭐가 중요하다고 매번 이러세요. 그러지 말고 이제 포기해 주세요. 정 포기가 안 되면 어머님 아들 먼저 설득하시던가요. 이것 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네가 딸 하나 낳고 그걸로 만족한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이 생기겠어? 빌고 또 빌어도 가지기 힘든 게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고 뭐든 노력해보란 말이야. 너 아들 못 낳으면 다시 네 집에 발걸음도 못하게 할 테니 그런 줄 알아. 오지 말라고 하면 누가 겁이라도 먹는 줄 알았는지 으스대며 말하는 꼴을 보니 참 코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감사하죠. 어머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못 낳으면 시댁에 올 필요도 없다고. 시모의 으스대는 꼴에 마음의 소리가 나버렸고 시모는 제가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빌기라도 할 줄 알았는지 도리어 고맙다고 하는 제 말에 당황한 듯 말까지 더듬으며 되묻더라고요. 뭐야? 그렇잖아요. 아버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어머님은 제가 갈 때마다 말로 상처 주는데 저라고 뭐 가고 싶어서 간 시댁이었겠어요? 도리는 다 하고자 해서 갔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친절도 하시게 오지 말라고 하시니 앞으로 아들 낳지 못하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세요. 귓등으로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느 순간부턴 저도 제 할 말은 하며 살게 되었고, 시모는 그때마다 파르르 하며 화를 냈지만 그 순간뿐 다시 연락이 오곤 했어요. 하루가 멀다고 어느 날은 임신 종용, 하루는 옆집 개가 출산을 했는데 순혼만 낳았다. 이런 말을 듣고 있노라면 정말 정신병에 걸릴 것만 같더군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어 남편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있으면 언제나 결론은 남편이 시모에게 다시 이야기한다는 말이었어요. 여보, 오늘 또 어머님 전화 오셨어. 글쎄 오늘은 아들 못 낳을 거면 시댁에 오지도 말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안 간다고 하고 끊어버렸어. 끊고 나서도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나 싶더라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해. 그렇게 매번 스트레스 받아 하면 당신만 힘들어. 정 안 되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말하라고 해.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당신은 둘째 가지려고 하는데 내가 싫어한다고. 내가 그 말을 안 했을까 봐서 다 했지 했어. 그런데도 어머님은 오로지 나만 잡으니까 문제지. 아니 어머님도 아들 못 낳아서 그 시집살이를 당했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지? 아마 엄마는 본인 당한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걸? 하여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나도 엄마한테 다시 말할 테니까. 그런데 여보, 진짜 우리 둘째 가지는 건 싫은 거야? 둘째도 딸이면 어쩔래? 나는 좋지만 당신은 더 힘들지 않겠어? 그리고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쉽게 내릴 결정은 아니지. 아무리 아들 낳으면 아버지가 크게 한몫 주신다고 해도 그건 정말 아들 낳았을 때 일이고. 난 지금 우리 딸만 해도 만족해. 그래, 나도 우리 딸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데 워낙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야기해봤어. 그래, 나도 엄마한테 다시 이야기할게. 늘 결론은 같았고 남편이 시모에게 다시 말한다고 한들 달라지는 점은 없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며 싸우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대화 와중에 감정이 상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시댁과의 감정은 좋지 않다고 해도 남편과의 관계는 끈끈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죠. 이런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당시 딸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침엔 출근길에 제가 등원을, 오후엔 남편이 퇴근길에 하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러 갈 시간이 지났는데 남편이 전화도 받지 않고 오지도 않는다는 연락이 심심치 않게 오더라고요. 여보, 어디야? 아직 회사야? 지금 가고 있어. 지금? 이렇게 늦을 것 같으면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줘야지. 정 안 되면 나한테라도 연락했으면 내가 일찍 마치고 갔을 거 아냐. 요즘 따라 왜 이래? 혹시 회사에 일찍 나온다고 말하기 곤란한 상황인 거야? 일 처리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기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나도 시간 내에 어떻게 해서 끝내보려고 정신없이 일하다가 연락 못한 거라고. 나라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야. 하여튼 앞으로는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할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면 내가 하윤이 데리러 가면 되니까 미리 말해달라고 하는 거야. 사람 말을 왜 그런 식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정신없는데 당신까지 전화로 이러니까 그렇지. 지금 어린이집 앞이니까 끊어. 집에서 이야기하자고. 날이 선 목소리에 짜증 가득한 말투. 남편이 예민한 상태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바쁜 시즌이기도 했고 아이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일찍 퇴근해야 하니 나름대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거니 했어요. 거기에다 저 역시 회사 일로 정신이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남편의 말을 믿고 넘긴 것이었죠. 그렇게 예민해진 남편의 눈치를 살피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모가 아무런 말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때마침 주말이었던 터라 집에 있을 거라 확신하고 아침 7시부터 불시에 들이닥친 것이었어요. 어머님,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아침부터 어디 갈 일은 없을 테니 연락도 없이 왔지. 하윤이는 일어나 있을 테고 우리 아들은 자니? 아, 네. 하윤이 아빠는 어제 늦게 들어와서 아직 자고 있고 하윤이는
아까 일어나서 놀고 있어요. 하윤이 아빠 깨울까요? 됐다, 돌아. 피곤한 사람 깨우긴 왜 깨워? 아이고, 일단 이거부터 받아봐라. 무거워서 팔 떨어지겠어. 시모는 끙끙거리며 저에게 박스를 건넸고 받아서 들었더니 한약이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무슨 약이에요? 무슨 약이긴 네 약이지. 임신 잘 되는 약이야. 용하다는 데서 지어왔는데 그 약 먹고 아들 낳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더라. 이거 먹기만 하면 아들은 무조건 낳는다고 하니 빼놓지 말고 먹기나 해. 내가 큰맘 먹고 큰돈 주고 사온 거니까. 세상에 그런 약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말하고 싶은 걸 얼마나 참았나 모릅니다. 하고 싶은 말을 곧이곧대로 다 했다간 괜한 말만 길어질 것이 뻔했기에 그냥 참기로 한 것이었죠. 시모는 한약을 제게 건네고 딸이 있는 거실로 가며 아침을 차리라고 했고 전 일단 밥부터 먹이고 보내자 싶었어요. 그렇게 주방에서 상을 차리는데 거실에서 시모의 말소리가 들린다 싶더니 딸의 우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네가 그냥 나올 게 아니라 뭐라도 하나 달고 나왔으면 내가 이 고생은 안 해도 될 텐데. 넌 도대체 엄마 뱃속에서 뭐 했니? 남들 다 달고 나오는 거 하나 안 달고 나오고. 어휴, 꼴 보기 싫으니까 방에 가서 놀아. 시모가 딸을 마땅치 않아 한다는 건 익히 알고 있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딸에게 저딴 말이나 한다거나 저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기에 딸만큼 저 역시 놀랐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한 공간에 두 사람을 두는 일도 없었을 텐데 설마 저딴 말을 아이에게 할 거란 생각도 못했던 것이었죠. 시모는 딸에게 삿대질하며 방으로 들어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딸은 시모의 모습에 놀라 울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어 딸아이를 안방 남편의 품에 안겨주고 거실에 나와 시모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세요? 왜 애꿎은 하윤이한테 이러세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 못할 말한 것도 아니고 없는 말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은 애한테 할 말도 아닐 뿐더러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거 모르세요? 애가 얼마나 놀라고 상처받을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시냐고요. 어머님한테 하윤이는 손주도 아니에요? 어쩌면 손주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냐고요. 내 아들, 딸이니 손주가 맞긴 하다만 달가운 손주가 아니란 건 너도 잘 알지 않니? 내 입장에서 머리라도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은 걸 그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해준 거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한테 화낼 게 아니라 고맙다고 해야 할 상황이다 이 말이야. 그런 말이나 하실 거면 그냥 돌아가 주세요. 뭐야?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씀 하실 거면 그냥 돌아가시라고요. 여긴 엄연히 저희 집이고 저희 딸 공간이에요. 저희 공간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저 굉장히 불쾌하고 싫습니다. 그러니 돌아가 주세요. 이미 전 시모와 마주하기도 싫은 상태였고 그랬기에 당장 나가라는 제 말은 꽤 단호했어요. 시모도 그걸 느낀 것인지 하나마나한 아들집 유세를 펼치며 저의 길을 누르려고 애쓰더군요. 이게 어디 시어미한테 가라 마라 명령질이야? 너희 공간? 웃기고 있네. 여긴 엄연히 내 아들 집, 내 아들이 사는 공간인데 왜 내가 나가야 해? 난 못 나간다. 절대 못 나가. 시모는 어깃장을 놓으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그런 시모의 고함에 남편이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미 잠에서 깨 울던 딸을 달래주느라 한껏 지친 모습으로 말이죠. 도대체 이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는 이 아침에 여긴 왜 왔어? 당신은 왜 아침부터 그렇게 화를 내는 거고? 당신, 엄마가 우리 딸한테 뱃속에서 남들 다 달고 나오는 거 하나 못 달고 나왔다고 구박하는 것도 모자라 애한테 꼴 보기 싫다고 방에 들어가라고 화까지 내셨어. 그 덕에 우리 하윤이는 지은 죄도 없이 혼나서 울고 난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하윤이한테까지 이러는 건 못 참아.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빨리 어머님 모시고 나가. 당장. 너 지금 이 시어미를 내쫓기라도 하겠다는 게야? 네. 저는 제 자식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저희 집에 두고 볼 수만은 없네요. 그게 어머님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저의 흥분은 결혼 생활 이래 최고조에 달해 있었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한숨을 내쉬더니 노발대발 중인 시모를 잡아 끌고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이 시모를 데리고 나가버린 후 아무래도 남편이 돌아오면 말싸움을 할 것만 같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많이 놀랐을 딸아이에게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딸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어요. 이참에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그렇게 제가 마음을 다잡는 사이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여보, 앞으로 한동안 당신 집이랑 멀리하고 지내고 싶어. 다신 이런 상황 우리 딸이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오늘 일은 엄마가 심했단 거 나도 인정해.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건 아니지. 당신이 우리 집 하나뿐인 며느린데 말이 좋아야 한동안이지. 그 말은 그냥 연을 끊겠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 그건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 행동에 따라 달라지겠지. 지금처럼 계속 나랑 내 딸 무시하고 구박하면 연이 끊길 테고, 그렇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들여 준다면 다시 왕래하고 지내지 않겠어? 나도 무조건 연을 끊겠다는 말이 아니야. 단지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야. 어린애가 뭘 안다고 애한테 그런 말을 하냐 이거야. 심지어 어머님은 그런 행동을 해놓고도 본인이 잘못했다는 인지조차 없으셔. 그런 사람을 내 딸 곁에 계속 방치하겠다고? 난 절대 싫어. 방치하겠단 말이 아니잖아. 피할 게 아니라 부딪히면서 설득하자는 말이야. 이런 일 있었다고 연을 딱 끊어버리면 부모님이 우릴 뭐라고 생각하겠어? 미워하기만 하다가 결국 그렇지 않아도 미워하는 우리 딸을 더 미워하시겠지. 당신은 그런 걸 바라는 거야? 애초에 그게 잘못된 거야. 어떻게 본인들 손주를 그렇게 미워할 수가 있는 거냐고.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서? 그런 이유로 미워하는 티를 애한테 팍팍 내는데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 당신은 정말 몰라서 그래? 우리가 부모니까 우리가 딸을 보호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하여튼 나하고 하윤이는 한동안 시댁엔 안 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어머님께도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해줘. 당신이 전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말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전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틀린 말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모의 행동은 선을 넘었고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었어요. 시부모님 입장에서 손이 귀한 집에 손주 한번 안아보지 못해 섭섭하고 안달이 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본인 아들이 그렇게 둘째는 싫다고 하는 가운데 그 비난의 화살을 저와 제 딸에게 쏘아버리는 건 저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제 뜻을 굽히지 않고 말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저 시댁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 싶더니 결국 저의 성격을 트집잡아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진짜 이런 사람이었어? 무슨 여자 성격이 이렇게 대쪽 같아? 좀 아닌 것 같아도 상황에 따라서 좀 굽힐 줄도 알아야지. 하나부터 열까지 무조건 당신 말대로 당신 뜻대로 다 해야 그 직성이 풀리는 거야? 이런 상황이니까 굽히지 않는 거야. 내가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까지 싫다고 한 적이 있었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아, 됐어. 당신한테 진짜 실망이 크다. 난 당신이 이런 여자인 줄 꿈에도 몰랐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난 우리 집에 갈 거니까 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더는 이 이야기 하지도 말자. 진짜 질리니까. 치열한 말다툼 끝에 남편은 마음대로 하라고 아주 큰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렇게 저희의 각방살이가 시작되었어요. 다음날 딸을 데리러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굳은 표정으로 절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딸, 너 이것 좀 봐라. 굳은 표정으로 엄마가 저에게 건네준 것은 다름 아닌 딸이 그린 그림이었어요. 딸, 남편, 저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이었는데 도무지 이상한 점이 없는 그림을 건네주는데 엄마의 표정이 너무나도 굳어있어 의아했죠. 이게 왜? 무슨 문제 있어? 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윤이가 이 그림을 그렸길래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글쎄 이 여자가 네가 아니라 언니라고 하더라. 내가 몇 번이나 물었는데 계속 언니라고 그랬어. 아빠 친구 언니라고. 이게 무슨 일이니? 뭐? 확실해? 엄마가 아니라 언니래? 그래. 몇 번이나 물어서 애가 짜증을 다 내더라니까. 너 정서방이랑 무슨 일 있니? 이거 엄마가 보기엔 보통 일 아닌 것 같아. 엄마의 말대로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물론 아이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죠. 결국 전 남편을 믿기 위해 남편에게 사람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해만 쌓여나가다간 우리 부부 사이에 모르긴 몰라도 큰일이 벌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흥신소의 연락을 기다리면서도 얼마나 바라고 또 바랐는지 모릅니다. 제발 딸의 착각이기를, 제발 제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이런 식으로 찍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의 이런 바람과는 달리 흥신소에서 전해온 소식은 제 결혼 생활의 끝을 알리고 있었고 제가 모르고 있던 현실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조사해본 결과 남편분은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맞았습니다. 상대는 남편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으로 나이는 25살이더라고요. 접근은 먼저 남편분이 했고요. 상간녀 역시 남편분이 유부남인 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25살 어린 나이에 남편분을 정말 사랑해서 만나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남편분이 어느 정도 가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 했어요. 상간녀 집안은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닌 듯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고요. 더 알아내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우연찮게도 상간녀의 나이는 25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제 나이가 25살이었는데 참 많은 생각이 오가더군요. 들어보니 남편이 이때껏 딸 어린이집에 갑자기 늦기 시작한 건 전부 상간녀 때문이었는데 상간녀의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상간녀와 함께 딸을 데리고 간 것이었어요. 상간녀의 아르바이트 시간을 비교해보니 계산이 되더군요. 딸과 함께 남편과 상간녀가 찍힌 사진을 보는데 정말 치가 떨렸어요. 외도를 저지른 것도 치가 떨리는데 그 더러운 현장에 딸도 함께 데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화나게 했어요. 그 모진 순간들에도 저는 남편을 정말 믿었는데 그랬기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처음 안 순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그런 우리의 시간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게 만드나 싶더군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생각보다도 컸고 외도 사진들을 보며 얼마나 울고 또 울었나 몰라요. 연애 시절 저를 향하던 남편의 미소를 사진에서 보는 순간 전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는 남편에겐 저와 딸이 있는 가정은 필요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전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딸을 부탁드리고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증거가 명확한 덕분에 이혼 준비는 수월하게 진행되었고 마무리가 될 무렵 상간녀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여자인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상간녀가 일하는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 저를 알아본 상간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더군요. 저는 주문도 하지 않은 채 테이블로 가서 앉았고 그런 제 테이블로 상간녀가 물을 가지고 와 맞은편에 앉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비는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죄 지은 얼굴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달리 상간녀는 당당하게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의 직장까지 왜 찾으러 온 거예요?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정말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지 않나요? 상간녀는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이런 말을 했고 전 그런 상간녀를 쏘아보며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몰라서 물어? 도대체 얼마나 뻔뻔한 인간이길래 유부남이나 만나고 돌아다니나 싶어 그 면상이나 보러 왔는데 생각보다 더 뻔뻔하네. 나 방금 깜짝 놀랐잖아. 너무 당당해서 내가 상간녀라도 된 줄 알았어. 제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말이야 바른말이라고. 남편 관리 못한 사람이 잘못이지 제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전 그저 제가 좋아 죽겠다는 오빠 마음 받아준 거밖에 없다고요. 아, 그러니까 넌 유부남이든 말든 널 좋아 죽겠다고 하니 불륜을 저지른 것뿐이라는 거네? 사랑은 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네? 그렇죠. 오빠가 그러는데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손주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아들 하나 낳아주기만 하면 그쪽 같은 여자랑은 당장 이혼한다고 하기도 했고요. 나이도 어리겠다, 자궁도 건강하겠다. 낳다 보면 그깟 아들 하나쯤은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요. 같은 여자로서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 참 감동적이네. 가정 있는 남자 만나느라 그렇지 않아도 바쁠 텐데 내 걱정까지 해주고 말이야. 그런데 어떡하지? 난 네 걱정 따위는 필요 없는데. 내 앞에서 자존심 세워봤자 소용없어요. 그렇게 아득바득 노력해봤자 어차피 그쪽은 나한테 남편 뺏긴 불쌍한 여자일 뿐이니까요. 그러니 내가 한 말 너무 고깝게 듣지 말고 새겨들어요. 아, 그리고 내가 그쪽한테 위자료 많이 챙겨주라고 우리 오빠한테 잘 말해둘 테니 애 키울 돈 걱정은 하지 말아요. 나 그렇게까지 못된 사람은 아니거든요. 찾아올 때만 해도 조용히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상간녀 하는 꼴을 보니 그냥 가선 안 될 일이더군요. 남의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주제에 당당해도 너무 당당한 꼴을 짓밟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서 상간녀의 뺨을 내리쳐버렸어요. 양쪽 뺨 다 말이죠.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가게한 모든 시선은 저희에게로 향했고 전 상간녀를 향해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뭘 그렇게 봐.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갔는데 이 정도는 해야 내 속이 풀리지 않겠니? 위자료? 잘 말해주면 좋지, 나도. 그런데 내 위자료는 내가 알아서 잘 받아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참고로 너한테도 받아낼 생각이니까. 너도 돈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금액이 네 생각보단 꽤 클 거야. 그러니까 넌 돈 준비나 똑바로 하고 아들 낳을 준비나 해. 너도 나처럼 아들 못 낳으면 네 오빠가 또 바람 피울지 누가 알겠니? 그럼 나는 이만 가볼 테니까 그딴 쓰레기 같은 집안에서 다 같이 한번 잘 썩어봐. 상간녀는 저를 노려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전 그런 상간녀를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얼얼한 손을 식히고 있는데 화가 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와 저에게 따져묻기 시작하더군요. 야, 너 꼭 거기까지 찾아갔어야 했어? 너랑 내 문제인데 왜 M&A를 찾아가서 그 곤욕을 겪게 만들어? 그 순간에도 남편은 제가 외도 사실을 안 것 자체에는 관심조차 없었고 그저 상간녀가 겪게 된 상황만 불만이 가득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고 그러죠? 저는 남은 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는지 노발대발 남편을 보고 있는데 정이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너랑 내 문제만 돼? 그리고 곤욕? 나는 내 남편과 내 딸의 아빠를 잃게 생겼어. 그런데 그까짓 일이 곤욕이래? 그래, 네가 오늘 찾아가서 그 난리를 피워준 덕분에 유진이 일자리도 잘리고 얼굴까지 못 쓰게 됐더라. 네가 때렸다며?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 그냥 인사만 하려고 간 줄 알아? 그리고 똑바로 알기나 해. 딱 2대 때렸어. 그 2대로 걔 얼굴이 못 쓰게까지 됐다고 하면 걔 얼굴에 문제가 있는 거야. 알겠어? 진짜 못 쓰게 만들어주려다가 겨우 참은 사람 그만 건드려. 진짜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인데 지금 당신이 뭘 잘했다고 나한테 큰 소리야? 지금 무릎 꿇고 제발 이혼해달라고 빌어야 하는 상황인 거 몰라? 너 지금 내가 이혼 안 해주면 이혼도 못해. 배운 만큼 배웠다는 사람이 몰라서 이렇게 내 앞에서 당당한 거야? 내가 바람 피운 것까지 다 알게 됐는데 당신이 나랑 계속 살겠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동안 허투루 산 건 아니었나 보네. 그건 아는 걸 보니 말이야. 그래, 나 이혼할 거야. 그런데 그냥 편하게는 이혼 못 해주지. 원하는 게 뭐야? 양육비 다 필요 없으니까 이 집 나한테 넘겨. 위자료도 물론 줘야 할 거고 나 상간녀 소송도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뭐? 이 집을 넘기라고? 그게 말이나 돼? 이 집 살 때 내 돈도 절반 들어갔고 그 절반만 넘기는 건데 뭐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 이 이혼 하루라도 급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 아니니? 얼른 그 여자랑 살림 차리고 아들 하나 낳아야 할 거 아니야. 그 여자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 같던데. 남편은 고민하는 듯 싶더라고요. 집을 넘기는 것이 아깝긴 하지만 25살의 어린 상간녀를 잃는 것이 더 아까웠던 남편은 결국 저의 뜻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지 않나요? 딸의 면접 교섭권도 포기하고 오로지 어린 여자 하나에 미쳐서 모든 것을 넘겨버리는 그 꼴이 말입니다. 그렇게 미쳐준 덕에 저는 제가 원하는 걸 다 가지긴 했지만 한심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되며 상간녀와 전 남편이 조금씩 다투는 모습을 보기도 했지만 그까짓 일로 헤어질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는 돈과 집을 얻었고 무엇보다 제 딸을 지켰으니 다 되었다 싶었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고 비로소 완전한 돌싱이 된 날이었어요. 그간 연락 한 통 없던 전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혼 소식을 들었나 싶기도 했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심한 말을 한다면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좀 해주고 싶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받은 전화인데 시모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너 지금 어디니? 왜 병원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야? 병원이요? 무슨 병원이요? 너 어디 아프니? 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말해? 네 남편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거 모르니?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제 남편이 왜 오늘 내일 해요? 병원에 있다뇨. 너 정말 몰랐니? 연락 못 받았어? 어쩐지 네가 왜 안 오나 했다. 네 남편 그저께 화물차랑 교통사고 나서 지금 병원이다. 사고가 크게 나서 수술을 했는데도 하반신 마비는 피해갈 수 없다고 하더라. 수술 끝내고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의식도 없다고. 도대체 그 시간에 왜 고속도로 근처에 있었는지 모르겠어. 전 남편의 전화는 차단을 해버렸고 나머지 이런저런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아 전화를 꺼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어요. 들어보니 고속도로를 올리기 직전에 사고가 난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왜 거기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그런 제 궁금증은 금방 풀리게 되었어요. 어린 여자애도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그 어린 여자가 왜 우리 아들 차에 같이 타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넌 뭐 아는 거 있니? 우리 아들 출장이라도 가던 길이었어? 어떻게 된 사고인지 우리 아들만 저 모양 저 꼴이고 그 여자애는 아주 멀쩡하다니까. 겉모습은 타박상밖에 없는데 뇌를 다친 건지 입은 꼭 다물고 있어서 내가 답답해 죽겠다. 너 언제 병원 올 거니? 지금 당장 올 거지? 오는 김에 하윤이도 좀 데리고 오려무나. 혹시 아니? 딸 목소리라도 들으면 정신이 돌아올지. 그래요. 전 남편은 저와의 이혼을 기념하기 위해 상간녀와 여행을 떠나던 도중 사고가 난 것이었어요. 생각보다 크게 난 사고에 남편은 하반신 마비가 되어버렸고 상간녀는 크게 다치지 않아 의식이 돌아오긴 했지만 신분 상승의 꿈을 눈앞에 두고 무산되어 버리자 그 충격에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딸아이까지 들먹이며 당장 병원으로 오라는 시모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저 이제 아줌마 며느리 아니에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해? 아줌마? 며느리가 아니야? 네, 저 오늘부로 이혼 확정나서 서류도 다 정리됐고요. 이제부터 아줌마 며느리는 제가 아니라 거기 입 꼭 다물고 있는 그 어린 여자애가 아줌마 며느리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저 젊은 여자애가 왜 내 며느리야? 너 지금 어디 아프니?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아줌마 능력 좋은 아들이 글쎄 25살짜리 여자랑 산다고 가정을 버렸지 뭐예요? 그러니 제가 아니라 그 망연자실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그 여자애가 아줌마 며느리 아니겠어요? 이제 전 엄연한 남이니까 남한테 전화해서 엄한 소리 하지 말고 예비 며느리한테나 가보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바로 전화기를 다시 꺼버렸어요. 이렇게 좋은 날 더는 방해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생각을 정리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이 저를 대신해 전 남편에게 복수를 해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하필 이런 타이밍에 이런 소식을 들을 순 없었을 테니까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만감이 교차하던 그때 전시모가 득달같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잔뜩 화가 난 채로 저를 남편 버린 여자로 몰아세우기 시작하는데 막장 드라마 작가가 따로 없더군요. 너, 네 남편 불구됐다고 이렇게 버리는 거 아니다. 너 그런 식으로 살면 하늘에서 가만둘지 아니? 모르긴 몰라도 너도 살아가는 내내 순탄하지 않을 게야. 이 나쁜 것,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남편은 다 죽어가는데 자기 혼자 이러고 쉬고 있어? 아줌마, 이거 잘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딴 말도 안 되는 말 계속 하라고요. 저는 혼자 소설을 써대고 있는 전시모에게 외도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참을 놀란 눈을 하고 증거들을 보던 전시모는 전 남편이 딸까지 데리고 상간녀를 만난 모습에 많이 놀란 듯 억소리까지 내더군요. 그랬겠죠. 전 남편이 딸이라면 죽고 못 사는 모습이 기억날 텐데 지금 본인의 손에 들린 사진은 다른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알겠죠? 제가 먼저 배신한 게 아니에요. 아줌마 아들이 먼저 외도를 저질렀고 그것도 모자라 그 여자 때문에 가정까지 버렸다고요. 그렇게 예뻐하던 딸 양육권까지 포기하고 가버린 건 다름 아닌 아줌마 아들이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너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병원 정도는 가줄 수 있지 않니? 내가 이 나이에 그 뒷바라지를 어떻게 한단 말이니? 그러지 말고 한동안 병원 좀 가서 네가 우리 아들 병시중 좀 들어다오. 사람을 구하긴 했어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좀 가서 도우라니 말이야. 아줌마 아들이 누굴 닮아서 그렇게 뻔뻔하나 싶었더니 다 아줌마 닮아서 그리 뻔뻔했나 봐요. 뭐야? 아니 사람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다른 이유도 아니고 남편이 바람 피워서 헤어졌는데 그런 전 남편 병시중을 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 말인데 아줌마 얼굴은 철판이라도 까졌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제가 느끼는 감정과 더불어 머릿속에 있는 말들을 그대로 전시모에게 전해주었고 그런 제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전시모는 제 머리채라도 잡을 요량으로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전 그대로 전시모의 손과 몸을 제압해버렸고 그대로 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곤 예전 전시모가 사주었던 한약을 바닥에 고꾸라진 전시모에게 다 던져버리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낙 귀한 거라고 하니 한 첩도 안 먹었어요. 이 귀한 거 버리기엔 아깝고 저는 이제 필요도 없으니 젊은 예비 며느리 가져다 주세요. 평생의 소원이었던 손자는 품에 안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아들 몸이 그 모양 그 꼴이라 가능할지는 몰라도 그 여자가 아들 하나는 무조건 낳아준다고 했으니 얼른 가서 잘 구슬려 보세요. 네가 감히 나를 이딴 식으로 대해? 이딴 식으로 대해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세요. 생각 같아선 없던 죄도 만들어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심정이니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이 난리예요? 여기가 어디긴? 여기 내 아들 집이지. 그래, 여기 내 아들 집인 거 잊었니? 너희가 아무리 반반 결혼했더라도 여긴 내 아들 명의로 된 내 아들 집이야. 아참, 그 말 한다는 걸 깜빡했네요. 이 집 애초에 아줌마 아들 명의였던 적 없어요. 아줌마가 하도 우겨대니까 그냥 아줌마 아들 명의로 한다고 하고 공동 명의로 해놨었어요. 그리고 이혼할 때 제 명의로 다 옮겨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집은 아줌마 아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제 명의, 제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저희 집 복도에서도 사라져 주세요.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 것도 꼴 보기 싫으니까요. 저는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고 한동안 밖은 전 시모의 난동으로 인해 시끄럽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신고정신 투철한 주민 여러분 덕분에 전 시모는 쫓겨나듯 아파트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 후 들려오는 소식엔 저에게 위자료를 주느라 빚을 낸 상간녀는 하는 수 없이 하반신 불구가 된 전 남편과 함께 전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시모와 전 시부는 큰맘 먹고 들어간 상간녀를 아들 불구로 만든 재수없는 년이라고 하며 쉼없이 상간녀를 괴롭혔고 상간녀의 방패막이 되어야 할 전 남편은 폐인이 되어 그 모든 것을 방치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견딜 수 없었던 상간녀는 야반 도주를 해버렸는지 그들의 부모는 완전 폐인이 되어버린 아들을 안고 오늘 내일 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냐고요? 상간녀가 전 시댁을 떠나던 날 밤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제 번호를 찾았다면서요. 번호를 알면 전화해도 되는 사이라고 생각했니? 어떻게 넌 끝까지 이렇게 뻔뻔하니?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전화까지 했겠어요. 아줌마는 나한테 다 이야기해줄 수 있었잖아요. 오빠 식구들이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라는 거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 그 한마디만 해줬더라도 내 꼴이 이렇게까지 우스워지진 않았을 거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람을 쥐잡듯이 잡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들 잡은 년 취급을 하냐고요. 내가 그런 말을 왜 해줘? 네 말대로 남편 관수도 못해서 딴 년한테 남편 뺏긴 여자가 너한테 그런 충고할 자격이나 있었겠어? 그리고 네 인생 네가 꼬아놓고 왜 엄한 사람 탓을 해? 정신 차려 이 한심한 거사. 어린 나이 하나 믿고 남자 홀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 왜 말을 안 해줬냐고? 아직 험한 꼴 덜 당했지. 인생 더 나락으로 가게 한번 만들어줘봐. 네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 뭘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알아내서 실시간으로 네 시엄마한테 다 알려줘봐.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그러기만 해요, 어디? 내가 진짜 가만 안 있어. 그러니까 피차 귀찮은 일 만들지 말고 연락 좀 하지 마. 알겠어? 그 후론 정신 나간 상간녀에게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고 그 대신 예전 시부모가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전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그 후 집을 이사해버렸어요. 집을 옮기는 김에 친정도 이사하게 되었고 큰 집을 사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새 초등학생이 된 딸은 마음이 아프지만 다행스럽게도 아빠를 찾는 일은 거의 없어요. 크면서 아빠를 찾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많은 사랑을 주며 키운다면 딸도 모든 사실을 잘 이해하고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이혼을 다짐하면서도 딸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이혼녀 딱지는 괜찮지만 이혼녀의 자식이라는 딱지는 딸에게 지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런 걱정과 그런 우려가 무색하게도 딸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이혼에 대해서도 천천히 조금씩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 여러모로 다행스러운 요즘이네요. 앞으로도 딸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면 조금이라도 아빠에 대한 부재를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로써 저의 사연도 끝이 났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